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5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22일간 시작이 되고요.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하고 30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본투표는 6월 3일 날 시작이 됩니다.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야 이미 대선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 장관이 장관직을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도 서서히 대구에서 서울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지는 전 대통령의 탄핵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이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최민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거 관저에서 나오는 날짜가 이제 서서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유진 아나운서 11일이면은 사흘 뒤죠. 이거 주고요. 예. 그리고 이 11일이 금요일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금요일이었죠. 되는 예. 셈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날 관저에서 나온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늘부터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들이 서초동 사저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들이 속속이 포착이 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김유진 아나운서 말대로 네. 서초동으로 가는가 보네요. 일단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는 일단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인 점과 10마리가 넘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들을 고려해서 경호 계획을 세우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일단은 서초동으로 가긴 가는데 다만 이후에 다른 주거지를 물색할 가능성도 남아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1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들은 직원들에게 위탁 분양도 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은 변호사님, 이제 탄핵이 됐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남은 게 경호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경호 인력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처가 담당하는 이 경호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법에 다 규정이 있는데요. 이 경호법 제4조를 살펴보면 현직 대통령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 10년간 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 가족에 대해서도 이 경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인데요. 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도 이 경호의 대상이고 뿐만 아니라 이 경호처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 등에 대해서 현재 경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호의 그 대상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 권양숙 여사 등 굉장히 많은 인원을 현재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하고 있어서 예.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배정할 이 경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 후보가 또 확정이 되면 또 경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여기 좀 특이한 인물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와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권한대행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경호를 하고 있나 봐요. 그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권한대행은 아니지만 예. 장기간 87일 정도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호처에서 경호의 그 대상으로 설정해서 경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민감한 통치 정보 그리고 정보의 그
위협 가능성 이런 부분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로 하느냐입니다. 청와대였죠. 이제 용산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인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을 계속 앞으로 이번에 이제 만들어질 다음 정부건 그 다음 정부 계속해서 대통령실로 써야 된다라는 누구냐 어떤 정당이 집권했을 때냐를 떠나서 네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저 문제도 이유가 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홍준표 시장도 조금 용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김유진 아나운서 여기 보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다시 가느냐. 맞습니다. 여기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 거론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산에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정을 저질러서 탄핵이 된 대통령의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들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이걸 세종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옮겨갈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용산에서 계속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옮기지 예.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비용도 상당할 테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왜 세종이 나오는지 이건 변호사님, 세종으로 가려면은 이 청와대로 다시 가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세종을 얘기하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 세종시로 이 행정수도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엔 지난 대선에서도 이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었는데요. 아나운서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듯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들도 계속해서 이 세종시의 명품 집무실을 만들겠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세종시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60일밖에 없습니다. 예. 60일 이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하는데 충분한 이게 시간이 확보될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 보안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세종시 부분으로 집무실을 옮길 그러한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충청권에 대해서 그 표심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요. 최 변호사님. 가게 되면 만약에 세종으로 간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서요.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그 행정 수도를 옮긴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권 때 그 세종시로 행정기관의 대부분 많은 기관들을 옮기려고 이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법적인 어떤 그런 문구를 내세워서 위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위헌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개헌이나 어떤 추가적인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이 잠깐 청와대로 가려면 보안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대통령들이 있던 자리여서 뭐 보안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좀 걸림돌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린다면서 개방을 개방했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개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보안 문제를 갖추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60일 정도까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이 모든 거를 갖춰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 이후에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언제 이게 개방이 막힐지 모른다 해서 빨리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관람객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탄핵 선고 직후에 평소보다 관람객이 한 3배가량 3배요? 네,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차기 대통령이 이제 결정할 문제죠. 그때 국민들의 아마 여론, 의견을 수렴을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요, 참 특이한 일이 최근 들어서 이 탄핵 관련해서는 가족들과도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여기요 저희가 사파를 준비를 했는데 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이 탄핵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언쟁 중에 폭행 사고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대한항공 인천발 브리즈번행 노선을 함께 운항했던 기장과 부기장이 벌인 일입니다. 예. 이렇게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말싸움이 격화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진 거예요. 결국 쌍방 폭행을 해서 둘 다 다쳤습니다. 심지어 기장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다고 하고요. 예. 현지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결국 다음 운항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다행히 대한항공이 대체 인력을 급히 보내면서 운항의 차질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병원까지 가게 되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 이 정도면 제법 큰 사건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 폭행은 아닌 것 같고요. 기장이 입은 것은 우리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 구급차에 실려갔단 말이에요. 구급차에 실려가서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기장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호주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아마 그때 일어났던 폭행의 정도 굉장히 중했을 것 같고요. 예. 입은 상해의 정도도 꽤나 중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단순히 회사 징계 절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내에 돌아와서 서로 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 돌아와서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최 변호사님, 이게 중간에요 이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안전한 운행,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지금 대한항공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중앙선벌위원회를 열어서 그 쌍방 폭행을 했던 당사자인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면직 처분을 하였고 면직. 예.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상당한 그 중징계로 보이는데 그 중징계의 배경에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비행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안전에 유의하는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신체를 가하는 어떤 폭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회사의 어떤 품위를 훼손했다라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중징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맞습니다. 비행사들이 불복을 했어요, 여기. 맞아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동료 조종사들도 이게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라면서 좀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고려됐던 것이 사건이 조종석이나 이런 기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호텔에서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다. 이런 부분이 내부 규정에 있었는데 예.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수위 조절을 면직 정도 할 수준이 맞느냐, 다시 재고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변호사 실제로요. 일반인들 최근 들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다퉜다 해서 뭐 상담이 좀 늘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면 가족끼리도 정치 이야기는 금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 하는 많이 거- 하죠. 맞습니다. 우리 직장 내 상사와도 이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금기어처럼 여겨졌는데요. 실제로 제가 묵도하는 바는 이 서로 댓글로서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이랄지 그냥 욕설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이 광화문을 오가다 보면은 서로 다른 진영끼리 또 만나서 싸움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회한 현장에 가더라도 예. 저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알 수 있을 정도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내용입니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재판이 4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도 있고요.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 법카 유용에 대해서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그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이유가
공판 절차와는 달리 그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 앞서 그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했지만 예. 금일 오후에 있었던 그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공판 준비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공판 준비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 사실의 구체적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앞으로 어떻게 소송 그 공판 절차를 진행할 건지 그리고 공소 사실 쟁점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와 변호인에게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개였는데 공판 준비기일이 있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네. 본인 재판에는 출석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법화 의혹 관련한 것이 이제 업무상 배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공판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들이 이제 준비기일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예. 출석 당시에 취재진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관련한 본류 재판에는 증인으로 여러 번 소환이 되었는데 왜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하여서 왜 증거들을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근데 본인 관련한 이 대장동 재판에는 오늘 출석을 했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냐? 바로 이 해당 재판부가 최근 변경되었죠. 예. 그래서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서 이번 기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 갱신 절차가 좀 끝나야 또 구체적인 이 재판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서요. 오늘 그 갱신 절차를 마저 이어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서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궁금한 점이 최 변호사님 그 부분이에요. 이 위중교사 2심 같은 경우 걸심 공판이 언제인가 보니까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은 제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선이 펼쳐지는 날이에요. 물론 결심 공판이 검찰이 구형을 하는 날이긴 하지만 만약에 6월 3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대통령은 재직 기간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걸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재직 기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 소추의 개념에 과연 검사의 기소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또는 재판까지 광의로 이제 포함을 시킬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학계나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다분히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사례나 전례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치르면서 저희가 어디에 기소됐다, 뭐 재판 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그런 소식을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개의 혐의를 받았고 유죄 판결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34개의 혐의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듯이 6개의 혐의만 받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예. 이것이 어떤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그것이 멈춰질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이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의 모델을 또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좀 논란의 그렇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예. 아까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그 84조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뭐 헌재나 대법원이나 법무부 등 4개의 기관에다가 이 84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똑부러지는 대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관들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지만 좀 여전히 여진이 있는 거 불씨가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결심 공판 날짜를 바꾸는 방안은 어때요?
근데 전 바꿀 가능성 굉장히 농후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 이제 변론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도 최후 변론을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구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선일 날 피고인이 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출석합니까? 최후 변론이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아마 조만간 이 공판 기일을 좀 변경하겠다라는 통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늦으면 5월에 있을 이 공판 기일 때 아마 이 공판 기일, 이 결심 기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대표도 이야기하겠지만 재판부로서도 뭐 하루를 당긴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 한다든지 그걸 논의하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그 전으로 당길 가능성. 왜냐하면 그 이후가 되면 또 기일을 잡기가 모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일보다 조금 당겨서 결심 공판 기일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